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시간에는 오픈마켓마다 노출의 기본 공략집이 따로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작은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드랍시핑입니다. 남의 물건을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주문을 받아서 사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를 드랍시핑이라고 하죠. 그럼 진짜 대표님이 돈 벌기 좋은 드랍시핑 비즈니스는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드랍시핑에 대해서 잠깐 보면 개인이 한국의 물건을 해외 마켓에 팔면 역직구, 해외의 물건을 한국 소비자한테 팔면 구매대행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 도매 사이트 상품을 한국 고객에게 위탁 판매하는 방식을 B2B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해외에는 드랍시핑이 크게 활성화되어서 수백만 개의 상품을 소싱하는 솔루션이나 앱들이 잘 개발되어 있어요. 대표님은 앞으로 이 방식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같은 한국의 마켓, 그리고 해외의 아마존이나 이베이, 큐텐, 라자다, 쇼핑 이런 쇼핑몰에다가 계정을 만들고 타오바오나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유명한 사이트, 그 다음에 뱅굿이나 기어베스트, 차이나베이즌, 차이나브랜즈, 도어게이트, 고고몰 이런 드롭시핑 전문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면 돼요. 아니면 구매대행 사업자가 많이 하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이나 이스트베이, 랄프로렌, 겟, 바나나 리퍼블릭, 6PM, 자포스, 또 이벡스 이런 수도 없이 좋은 많은 사이트에서 상품을 갖고 와서 많은 마켓에 올려서 파는 것이 드롭시핑의 온라인 판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한국 고객을 상대로 하는 구매대행에서 승부를 겨뤄가지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구매대행 사업부터 확실하게 챙기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물건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오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물건인가가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도 되도록 국가를 특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드롭시핑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구매대행 분야로 한 번 더 좁혀서 들어가 보시죠. 구매대행은 4단계 과정을 보통 거칩니다. 물건을 찾는 상품 소싱부터 물건을 잘 올리고 그것을 마케팅하고 또 일종의 퍼포먼스를 내는 이런 과정까지 마켓 운영의 4단계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상품을 찾고 고객한테 판매를 하고 마지막 세무신고하는 데까지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디일까요?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거? 아니면 마케팅을 잘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것이 없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 등록입니다. 상품 등록은 알바까지 시키는 마당에 상품 등록이 왜 중요하냐고요? 상품 등록은 상품의 노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매대행에서 마켓을 한 번 더 좁혀보죠. 초보셀러가 시작하기 좋은 마켓이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마켓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켓마다 다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초보 사업자가 하기 좋은 마켓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켓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야겠죠. 자, 한국에는 오픈마켓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픈마켓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2개의 마켓은 네이버 플랫폼 내에 미니샵을 독립화한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이런 마켓들이 있죠.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마켓에서 빼는 초보 사업자도 있는데요. 완벽한 오픈마켓 맞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오픈마켓들이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마켓이 검색 엔진이 다 있어요. 검색 엔진이 작동하고 있고 AI 기술이 점점 고도화돼서 고객들의 경험을 베이스로 빅데이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발전하는 것은 공통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번가와 G마켓 이런 마켓은 MD의 영향력이 큰 마켓인데 반해서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 엔진의 영향력이 더 큰 마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MD가 있는 오픈마켓은 MD마다 월 목표가 다 있어서 기존의 MD가 거래하는 셀러가 매출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 사업자가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보 온라인 판매자는 노출을 위해서 광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위주로 움직이는 마켓에는 공부를 좀 더 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영향을 많이 받는 마켓, 검색 엔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마켓은 초보 사업자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더 좁혀서 대표님이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고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오픈마켓의 수수료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네이버 쇼핑은 상품을 노출해주는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가격 비교 사이트 내에 상품이 노출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누구도 예외 없이 네이버 쇼핑에 회원가입을 해야 자기가 보유한 상품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진입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상품의 클릭당 요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이버 쇼핑에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물이든 오픈마켓이든 백화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네이버 쇼핑에 남자 운동화라고 조회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걸 타고 들어가서 지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지마켓은 네이버 쇼핑에게 2%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마켓들은 네이버 광고인 파워링크라는 키워드 광고를 별도로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마켓에 담고 있는 여러 상품이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마켓은 네이버에 수많은 키워드 광고를 합니다. 11번가나 지마켓 상품의 카테고리가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카테고리별로 네이버에 검색될 만한 키워드들을 다 파워링크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켓으로 유입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픈마켓에 약 4%에서 5%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 품목별로 대부분의 키워드는 다 잡아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마켓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11번가, 옥션, 쿠팡 다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의자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지마켓과 쿠팡, 옥션 등 일반 오픈마켓이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자신의 마켓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설정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두 다 광고를 한다는 뜻이죠. 조회한 사람이 클릭을 해서 자기 마켓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끔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 쇼핑을 타고 들어온 구매는 유입에 따른 대가로 2%의 네이버 쇼핑 광고비를 지불해야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상품과 연관된 수만 개의 키워드 광고비도 네이버에 지불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오픈마켓은 자신의 마진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비용을 보전할 누군가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입점하는 셀러한테 12%에서 14%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들어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픈마켓은 이 광고 저 광고 다 해야 되고 자기 순익도 챙겨야 하니까 물건을 팔려고 입점하는 셀러들이 오픈마켓에 큰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는 구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좁혀서 스마트 스토어와 또 다른 오픈마켓은 노출 정책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마켓마다 다른 노출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검색 엔진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다른 마켓들이 추구하는 마켓 정책이 다릅니다. 알아야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이니까요. 빠르게 알아볼게요. 그러면 네이버와 다른 마켓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티몬이나 위메프 중에서 한 군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메프에서 요즘 날씨가 약간 추워졌으니까 하이넥 집업이라고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 개의 상품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아울렛 특가데이의 상품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넥 집업이 여기에 있죠? 하이넥 집업. 그러면 이 하이넥 집업이 밑에 상세 페이지를 볼게요. 그런데 여기 하이넥 집업도 있고 재킷도 있죠? 여기 점퍼도 있고요. 크루넥 점퍼. 여기 이제 베스트도 있고요. 재킷도 있고 여기 또 베스트, 쇼패딩 점퍼가 있고요. 바지도 있죠. 반바지. 쇼츠 있습니다. 폴로 칼라 스웨터도 있고요. 이것은 또 코트도 있습니다. 코트. 다운 코트도 있고 숏다운 점퍼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죠? 하이넥 집업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이넥 집업 말고도 수많은 상품들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지, 반바지, 조거 팬츠, 하프 밴딩 팬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에 계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탱크도 있고요. 캐미솔, 브라패드 캐미솔도 있고 반팔 티셔츠도 있고 지금 상품이 끝이 없죠. 하나의 상품을 보러 들어왔는데 자,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옵션 중에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객이 한번 들어왔을 때 많은 선택을 여기에서 충분히 검색을 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침이죠.
자, 그럼 똑같이 네이버 쇼핑에 가서 여기도 하이넥 집업이라고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빼고, 네, 여기 스마트 스토어죠. 스마트 스토어는 메인 이미지, 보조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설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의 아이템에 대해서 색상별로 다르게 소개하고 있을 뿐 큰 문제 없이 하나의 상품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깔끔하죠. 스타일이 다르다는 뜻이죠. 이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티몬이나 위메프 같이 수많은 옵션들을 상세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표현해서 사람들이 상품을 충분히 검색하게 하고 선택을 하게끔 하라 라는 방침. 네이버 검색 엔진에 따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상품 하나를 색상별로 사이즈별로만 표시를 하고 다른 설명은 없고 오직 그 상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심플하게 하고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손쉽게 상품을 초이스하고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뭔가 심플한 비주얼을 보여주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깔끔하게 딱 이미지를 어필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스토어와 다른 오픈마켓들은 판매 정책이 좀 다릅니다.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성과 노출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쿠팡도 스마트 스토어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작용을 하는 마켓은 비교적 상세 페이지가 복잡하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되도록 옵션이 간편하게 구성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프의 상품 페이지를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하이넥 집업의 상세 페이지에 판매자가 판매하는 다른 상품의 상품들도 옵션으로 구성해서 이미 진입한 고객이 나가지 말고 둘러볼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충분한 양의 정보를 담은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위메프 정책은 고객이 위메프 상품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하나의 상품을 보러 들어왔지만 다른 추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말고 그 페이지 안에서 충분히 밀도 있게 검색을 한 다음에 물건을 사라.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위메프의 정책인 셈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스토어 위주의 네이버 쇼핑 정책은 좀 다릅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원하는 것을 딱 노출하면 그것을 바로 딱 결제할 수 있게끔 심플하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디다스 슈퍼스타 스니커즈 하얀색 이렇게 치면 그 상품을 팔고 있는 상품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골라서 바로 결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쪽은 다양한 정보를 고객한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다른 쪽은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바로 조회가 돼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위주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페이지를 꾸밀 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고 심플하게 진열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려면 옵션별 단품 위주로 올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쪼개서 상품을 전시하게 되면 광고하는 아이템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서 더 좋아하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자, 마켓에 대한 이번 강의의 마지막 이야기는 급변하는 한국의 구매 대행 사업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미국 로켓 직구를 계속 활성화하고 있고요.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쿠팡 물류도 중국에서 더 물량이 많아지면서 로켓 직구를 더 계속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사업자당 수십만 개씩 등록하는 드랍시핑도 그쪽 영역 나름대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있죠. 그러나 돈이 되니까 쿠팡, 11번가가 다들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전에 프랜차이즈 피자만 주목받던 그 시장, 여러분 아시죠? 피자 땡, 미스터 땡. 네, 이런 브랜드 위주의 피자가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 브랜드의 천국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결국 상품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는 사업자는 초기에 아마존 셀러도 그랬듯이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네이버가 또 쿠팡이 구글과 아마존을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과 아마존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존과 구글의 현재는 네이버와 쿠팡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마존과 쿠팡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지금 구글이 중시하는 체류시간 개념과 아마존의 구매 전환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우리도 결국은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 전환율을 높이겠다는 네이버 로직이 변경된 것이 발표되었죠. 지난 몇 년간 계속 그랬듯이 고객이 마켓에 오래 머물도록 함께하고 방문자 수 대비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정책을 먼저 구축해 나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일례로 우리가 상품 상세 페이지의 최상단부에 배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움짤이라고 불리는 GIF 파일입니다. 옛날 천덕꾸러기 취급받았던 그 움짤요. 마켓 방문 고객 중에서 90%가 5초 이내에 나간다는 사실을 아세요? 단 몇 초만 더 붙잡아놔도 구매 전환율이 쫙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붙잡아둘 동영상을 우리가 올려보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동영상도 클릭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파는지 내가 알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움짤을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상세 페이지 최상단부예요. 이런 사소한 노력들이 체류시간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방문한 사람들이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장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마켓들은 아직 그 체류시간에 대해서 어떤 어드밴테이지나 또 페널티가 크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매 전환율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변수의 폭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달라지겠죠. 네이버 로직이 변경된다고 하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달 내 마켓 방문객이 10,00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는 20,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은 100개였고요. 이번 달 판매량은 120개로 개수가 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달에 매출이 750만 원이었는데 이달에는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마켓들은 마켓 지수가 올라갑니다. 절대 개수와 절대 판매량, 절대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어떤 마켓은 기준에 따라 파워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셀러 지수가 크게 떨어져서 그 다음에 안 보이게 됩니다.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것이죠. 또 상품을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에 3만 개가 더 등록이 되었는데 주문 상승폭이 큰 차이가 없다면 전환율이 떨어져서 셀러 지수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량 등록 솔루션으로 10만 개, 50만 개를 막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라 구매 전환율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가 부실한 상품의 대량 등록 솔루션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정책과 국내 정책이 다르니 계속 앞선 방식을 따라오는 우리 마켓들의 과거 사례로 볼 때 지금 아마존처럼 분명히 구매 전환율을 중요시하게 되는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매 대행의 미래를 희망차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랍시핑의 비즈니스에서 자신에게 맞는 미래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둘째, 구매 대행에서 성공하면 어떤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 스토어는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검색 엔진의 영향이 크니까 초보자도 후발주자라도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 검색 엔진의 원리를 공부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오픈마켓 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각종 광고비와 수수료 때문이었다. 다섯 번째, 스마트 스토어와 다른 마켓은 검색 엔진의 노출 정책이 달랐다. 여섯 번째, 국내 오픈마켓이 급변해도 상품에 공을 들이는 방식과 앞서 해외 트렌드를 빨리 반영하는 셀러들은 큰 문제가 없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